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공투자입니다. 자, 뉴스가 어제하고 완전 180도 바뀐 뉴스가 나왔죠.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정상회담이 서로 성사됐다. 프랑스가 중재를 해서 그런 뉴스가 나와서 어제는 미 선물이 급등. 미국장은 안 열렸지만 선물이 급등하다 보니까 주말장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상승 반전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정반대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파병을 했다. 증시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예상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악재가 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만 해도 정상회담 성사, 차라리 이런 뉴스가 없었으면 악재가 덜한 건데 좋은 뉴스가 있다가 그것을 확 뒤집는 악재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자, 증시 러시아 파병 소식에 폭락하는 건 맞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 파병 소식이 또 뭘 의미하냐면 자연스럽게 서로 합의됐던 푸틴과 바이든의 정상회담은 물 건너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러시아군이 움직임에 따라 서방은 강력 제재를 경고했다. 뭐 경고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제재에 들어가야죠.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점점 더 사태가 좀 커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간단히, 시황을 한번, 뉴스부터 살펴보고, 뭐, 시황을, 뭐, 뉴스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먼저 뉴스 한번 살펴보면, 오늘 뭐, 전부 다 우크라이나 뉴스 소식이 대부분이니까, 주요 뉴스가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코스피, 코스닥 다 빠졌다. 그렇네요. 자, 러시아 파병 소식에 니케이도, 빠졌고요. 460포인트 정도 빠졌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전쟁 공포 위험 증가. 환율도 1200원 돌파. 자, 푸틴 평화유지군 파견. 뭐 이런 내용. 그래서 한국 증시는 코스피 1.35, 코스닥 1.8 빠졌고, 코스피 200 1.3. 자, 뭐 아시아 증시 다 빠졌죠. 홍콩 빠졌고요. 상해 종합 한 1% 정도 빠졌고, 니케이는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고요. 미 선물도 어제하고 반대예요. 어제는 미 선물이 1% 이상 상승 중이었는데 오늘은 선물도 급락하고 있다. 오늘 저녁 미국 시장도 빠질 확률이 크다. 자, 전쟁 위험이 나오면 뭐 움직이는 것이 유가죠. 유가, 천연가스, 곡물 가격 뭐 이런 것이 움직이니까 이게 뭐 전쟁의 지표예요, 사실은. 유가 90불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옥수수 가격, 그 다음 농작물 가격 이런 게 좀 많이 상승할 수가 있다. 뭐 천연가스는 당연한 거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겨울이 끝나간다는 게 좀 다행이다. 원자재 가격도 움직일 거예요. 이거는 그 전날 거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전쟁 위험이 있으면 뭐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금 시세도 이거 어제 시세인데 당연히 내일은 금 시세도 올라갈 거고요. 자, 금리는 오히려 빠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거 말고 미국 거 얘기하는 거예요. 10년물. 왜냐면 전쟁의 위험이 커지면 긴축을 조금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대체적으로 떨어졌어요. 어제 1.92까지. 그렇게 보시고 환율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원화 환율은 올라가는 거죠. 한국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12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그러니까 뭐 각종 지표들이 전쟁 위험이 높아지면 이렇게 움직인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가냐?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도시가스 같은 거, 이런 거,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난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이, 특히 러시아 쪽은 이런 에너지 관련주, 농산물 관련주,
이런 종목이 많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움직이면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 거죠. 뭐 농산물, 가스 이런 것들. 그거하고 뭐 전쟁 관련주. 뭐 그런 종목이 좀 움직이겠죠. 뭐 뻔합니다.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할 거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또 보지지표가 또 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것도 보지지표로 아주 좋아요. 24시간 열리니까. 지금도 열려요. 지금도 간단히 보면, 여러분 비트코인 거래 안 트래도, 비트코인 시세라도 확인하면 장중에 벌써 지금 4.76이에요. 아까만 해도 3%대 빠졌는데, 폭락 중인데,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이게 나스닥 지표예요. 나스닥 기술주가 빠져요. 비선물도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정확해요. 나스닥 기술주 빠지는 지표로는 비트코인만한 게 없다. 이것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졌다. 이렇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보조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뉴스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분쟁지 독립선포. 노미나 땅을 자기가 독립선포하는지 모르겠어요. 파병 지시하고 침공 초읽기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일단 파병을 하면 좀 더 사태가 커질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큽니다. 왜냐하면 위협하려고 파견을 해도 내부적으로 서로 사소한 실수로 확전이 될 수가 있어요. 2차 대전도 뭐 사라예보 총성 한 발로 시작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도 일단 파병을 안 했으므로라도 했으면 거기에 평화유지군이 됐든 러시아군이 들어가면 뭐 핑계거리를 공격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실수를 유발하든지 분쟁이 나오면 그것이 예기치 않게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틴이 뭘 노리나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혹자는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소련의 영광을 되찾고자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소련의 영광 그 시절에는 미국, 소련 외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공산국가는 소련, 자유민주국가는 미국. 근데 지금은요,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러시아의 GDP의 그 10배 가까이 돼요. 이렇게, 러시아가 과거의 소련 영광? 그 웃기는 얘기고, 그럴 마음도 안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다만, 나토의 영향력이 자기네 본토까지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느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토의 동진 정책이 여기서 멈춰주기를 협박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보는 거지. 과거 소련 영광을 노린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벌써 침공했어야죠. 다 먹는 거죠. 옛날 동유럽권. 근데 이미 그 동유럽 뭐 폴란드나 이런 동유럽 옛날 그런 쪽이 다 나토에 지금 가입돼 있단 말입니다. 불가능하죠. 나토 국가를 건드리면 자동 개입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당하는 것도 핵무기를 포기 안 했거나 옛날에 3대 핵무기 보유국이었어요. 나토에 가입했으면 이렇게는 안 당하죠.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니까 당하는 건데 영향력 확대 구소련의 영광보다는 뭐다. 더 이상 우리한테 다가오지 마라. 나토.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영국, 프랑스는 이제 제재 논의 중인데 이게 커요. 이제 제재를 신행하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군사적 충돌도 그렇지만 제재의 수준이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러시아한테 타격을 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국, 프랑스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제재를 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천연가스 안 사주거나 내가 손해지. 석유 안 사주거나 내가 손해지. 그러니까 안 먹혀요. 유일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미국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가장 센 건 달러 결제망. 그거보다 조금 약한 것은 푸틴 관련 측근들 계좌 동결이나 이런 경제 제재 이런 게 크죠 사실은. 달러만 결제까지 하면 아마 푸틴은 좀 더 큰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뭐 푸틴의 측근 인사
뭐 회자금 동결이나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봐야 합니다. 자꾸 뉴스가 조금 더 확전되는 분위기예요.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두렵지 않다. 하나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부 지역, 거긴 다 친러시아계가 장악한 지역인데요. 주민들도 대부분 러시아 주민이에요. 사실은 러시아계. 보통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크라이나가 뭐 그쪽은 포기하고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했는데 단호하네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하나도 넘겨주지 않겠다. 푸틴한테 회담도 제안을 했는데 푸틴이 안 들어준 것 같네요.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서로 회담도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쉽지 않을 거다. 러시아도. 왜냐 우크라이나 뭐 정규군만 한 30만 뭐 예비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토하고 미국이 군사 장비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재래식 전력으로 요즘 같은 때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점령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미국 정도 돼서 첨단 무기로 이렇게 제압을 하면 물러오는데 러시아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굉장히 고전할 거다. 그래서 러시아도 쉽게 침범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푸틴의 노림수, 뭐 이런 건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요. 뉴스 살펴보니까, 시장에, 굉장히, 위기감이 좀 증폭이 돼 있다. 자, 주식 투자자 입장에 우리로서는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참 투자하기 어렵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라. 전쟁이 나는데, 전면전으로 난다 그러면 사실, 진짜 우크라이나 키예프까지 장악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그런 전쟁이 나면, 큰 폭으로 빠집니다, 사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큰 폭으로 빠졌다가 회복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일어난다는 게 100% 확실하다고 그러면, 비중을 많이 줄이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냥 평화유지군 정도. 푸틴이 파견한 명목이 평화유지군이잖아요. 뭡니까, 그게? 동부 지역에 있는 자기네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겠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것부터.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국지전이에요. 그 정도는 과거에 뭐 이라크전 수준에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면 처음에 빠졌다가 빠르게 회복되는 시나리오. 이게 가능한데 지금은 섣부른 예측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푸틴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푸틴의 마음을 잘 못 읽어내는 것 같고 당연히 그리고 푸틴이 자기 마음을 읽히면 또 반대로 행동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고 지금은 그리고 사소한 서로 간의 교전으로도 확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변동성을 못 견디면 팔으란 얘기예요. 한 30%든 50%든. 그럼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팔지 못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만큼 손해봤는데 어떻게 파느냐. 팔고 급등하면 나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 아니냐. 그게 여러분들이 못 파는 제일 심정인데 사실은 다 욕심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 팔아도 증시가 그렇게 급반등할 증시는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뭐 보험료다. 이 정도 얘기도 했다. 자, 이도저도 싫다 그러면 자기 돈이 그럼 버텨야죠. 그건 방법 없죠. 뭐 요까지 밀렸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 누구라도 여러분들한테 최적으로 조언해 줄 수는 없다. 여러분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자, 미 선물도 많이 빠지네요. 아까보다 더 빠집니다. 지금 324 정도 빠지고 있는데 뭐 예측 못해요. 장중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어제하고 오늘 딴판이잖아요. 이렇듯 오늘 저녁하고 지금하고 또 딴판이기 때문에 미 선물만 갖고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종합해보면 그 다음 유럽 증시 빠진 거, 아시아 빠진 거 이런 거 도미노 효과로 오늘 유럽 증시 빠지고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많이 조정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도 오늘 반영됐지만 다 반영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증시가 미국보다 강했거든요. 이틀 동안. 그 부분이 또 한꺼번에 내일 빠지면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모든 대응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지표라든가 이런 거 너무 뭐 정말 보고서나 전쟁이 진짜 크게 일어난다 생각하고 또 이럴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안일하게 뭐 덥석덥석 주식을 살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러분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고 약간 보수적 대응이 맞고 3월 달까지 3월 중순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샀다가 그냥 올라오는 느낌만 나오면 팔아야 돼요. 1, 2%든 3, 4%든 수익만 났다고 치면. 그리고 올라올 때 따라가서 사는 거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빠졌을 때 조금씩 사보는 건 괜찮다. 그리고 그것도 올라오면 팔아야 된다. 언제까지? 3월 중순 정도면 뭐 우크라이나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황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좀 OCI가 부강약품을 인수한다. 뭐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OCI하고 부강약품 인수 참 의외였어요. 저도 그래서 왜 뜬금없이 태양광으로 회사가 웬 제약회사를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딱 이걸 보면서 도대체 시너지가 뭐지? 주가가 어떤 쪽으로 움직이지? 딱 판단을 하니까 역시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OCI가 부강약품을 인수한다고 그러면 누가 호재입니까? 기본적으로 딱 보면 부강약품은 호재, OCI는 호재가 될 수가 없죠. 악재죠. 왜? 자기하고 아무 시너지도 될 수 없는 제약회사에다 1,400억 원어치 지분을 사오는 겁니다. 대주주권 사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부강약품이 지금 대주주가 운영하는 거라 경영권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전략적 투자가 주임한 최대 주주인데 호재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예견했겠지만 OCI가 빠지는 거죠. 아침에 이거 플러스 났었어요. 미리 정보를 얻은 사람이 샀을 수도 있는데 바보라고 생각해요. 이 만약에 OCI가 부강약품을 인수한다고 그래서 그걸 호재라고 판단하고 아침에 플러스 났을 때 샀다. 정말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고 할 때는 시너지를 봐야 되는 거야. 시너지가 과연 날 거냐. 그 다음에 부강약품이 어떤 회사냐. 물론 제약회사 치고는 재무는 그나마 괜찮은 회사죠. 사실은 그렇게 내용이 없는 회사는 아니고 근데 과연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이제 그거고요. 자, 부강약품 한번 뉴스 한번 볼까요? 다만 부강약품은 호재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투자해 주니까. 근데 윗골이 맞았어요. 얘도 이렇게 윗골이 좀 맞았습니다. 이 정도 큰 호재면 상한가 가야 되는데 그 뉴스 내용을 한번 보시면 부강약품 입장에서도 보세요. 이게 호재가 아니라는 게 호재란 얘기는 주식을 그러니까 뭐 부강약품의 신주를 인수해서 그 현금이 부강약품에 들어와야 그 돈을 가지고 부강약품이 신약 개발을 하든 뭐를 하든 투자를 하든 그게 호재가 되는 건데 자 보세요. 부강약품은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773만 주를 팔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시면 이 팔은 돈이 1,400억인가 그런데요. 누구한테 회사로 돈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최대 주주 거 사는 거냐. 여기 다 보시면 최대 주주 거 사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누가 버는 거예요? 주식을 누가 파는 거예요?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산 거예요. 1,461억 원에. 그럼 돈이 회사로 갑니까? 최대 주주의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최대 주주 주머니로 올라가는 거죠. 자, 최대 주주가 몇 프로입니까? 부강약품. 지분 현황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동현 씨가 최대 주주죠. 예. 자, 이건 재무고요. 재무도 나왔으니까 보면, 작년, 재작년 적자입니다. 얘는 신약을 전문화한 회사가 아니고, 전통의 제약회사예요. 그냥 적자 나면 안 돼요. 뭐, 유한양액, 뭐, 일양약품, 이런 데처럼 그냥 내용 없는 신약만 하는 게 아니고, 전통의 제약회사, 그러니까, 뭐, 대웅제약, 오래된 거 있잖아요. 유한양액, 녹십자, 일양약품, 이런 회사들처럼 내용이 있는, 그래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기업인데, 적자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재무구조는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자, 제가 재무를 보려는 게 아니고, 지분 현황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귀엽네요. 자, 최대 주주가 김동현 씨죠. 9.93,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최대 주주만 보면 안 되고, 그 우호 지분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 엑셀, 자주 보여드리는 엑셀 시트인데, 21%예요. 그러니까 김동현 씨가 최대 주주고요. 그 기타, 최대 주주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한 2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그건 이제 팔은 거죠. 700만 주를 팔았으니까, OCI가 이제 11%가 되는 거고, 이 최대 주주하고, 21%에서 이제 OCI가 한 11% 정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최대 주주는 한 10% 남짓, 10% 이하.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거죠. 그죠?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건 별거 없어요. 근데 경영까지 하면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전략적 투자가예요. 최대 주주가 지분 사준 거고. 저는 이거 OCI한테는 무조건 악재죠. OCI 돈으로 산 거니까. 자기 돈이 작년에 물론 영업이익을 많이 냈지만 악재지만 부광약품한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에요. OCI가 투자한 돈 1,400억이 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최대 주주 거 지분 사줘서 최대 주주하고 경영은 내내 이 사람들이 또 하겠죠, 그대로. 왜냐하면 OCI는 제약회사를 경영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뭐냐? 첫째, 시너지가 없다. 부광약품이 경영진이 현찬해서 교체하는 거라면 시너지가 있는 건데, 다른 유능한 제약회사가 여기를 인수한다 그러면 시너지가 없는 거고. 두 번째로, 그 돈이 1,400억 원이 회사 주식을 신주를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이라도 땡겼다 그러면 부강약품의 재무구조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최대 주주권 지분 사주는 거잖아요. 뉴스 보니까. 그잖아요. 뉴스가 제가 잘못 봤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뉴스 보면 최대 주주의 지분을 산 거잖아요. 700만 주 정도. 그럼 회사의 재무구조가 좋아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OCI가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그래갖고 부강약품을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공동 경영이지만 지금 대주주가 경영하는 건 똑같은 거죠. 네네. 그죠? 거의 뭐 지분은 거의 비슷하겠네요. 보니까 11% 부여하니까 최대 주주하고 그 우지분하고 OCI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OCI 입장에서도 이 부강약품은 사실은 대박을 칠 제약회사는 아니잖아요. 뭐 파이프라인이 막 신약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하나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면 몇 조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조짜리 막 기술 수출하기도 좀 힘든 회사잖아요. 그리고 간염 치료제 레모비를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고 했다 그것도 실패해서 이제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별 시너지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돈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이번 이거 인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일단 OCI한테는 악재다. 왜? 뭘라고 부강약품 인수하는데, 인수도 아니죠. 공동 경영 참여. 뭐 11% 인수하는데, 아예 가져오려면 싹 가져오든가. 1,400억이라는 돈을 쓰냐, 회사 돈을. 지금 태양광 업황도 조금 좋았다가, 작년에 좋았다가 또 다시 정체인데, 본업에 힘쓰는 게 낫지.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부강약품이 그렇게 신약 개발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제약회사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전통의 제약회사, 이 정도인데. 앞으로 신약 개발을 도와준다고 그러면, 이 지분만 사서 되겠습니까?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신약 개발하는데 돈을 더 투자한다고 그러면, 별로 오시아이한테 뭔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부강약품한테 호재는 호재입니다. 당장에는. 근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올랐을 때 파는 게 맞아요. 왜? 아까 시장 빠졌을 때 얼마 올랐냐면 24%인가 올랐거든요. 오늘 최대로 오른 게 24%. 그때 던지는 게 맞죠. 왜 맞냐면 회사한테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OCI가 인수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을 자리 맞고 떨어졌네 보니까. 이거 안 좋잖아요. 여기 딱 터치하고 여기를 뚫고 못 가고 밀렸다는 얘기는 호재가 단기 호재라는 얘기. 단기. 그냥 뉴스에 의한 단기 호재. 다만 여기가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던 이 13,000원 요 가격이 지지는 해주겠죠. 여기도 지지를 못하면 다시 원래 가격으로 오는 거죠. 뭐 큰 호재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많이 빠졌지만 52주 전체를 보면 한 40% 반토막 난 주식이죠. 42,000원에서 4분의 1 토막까지 났네요. 최대 가격에 비하면. 하지만 이때는 비정상적이죠. 코로나 신약 개발한다고 상승한 거니까. 그러니까 최근만 따져보면 신약을 포기하고 따져보면 그래도 23,000원에서 요 부분 요게 신약 개발 포기한다고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 신약 개발 포기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내면서 그럼 가격이 지금 적정 가격이 여기에요. 이 라인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은 올라가기 어려워요. 요까지만 지켜줘도 상당히 선방하는 거예요. 요 라인선만 지켜줘도. 왜냐하면 지금 시장 수준은 요 밑에거든요. 그래도 시장보다 강한 거죠. 그래요. 저는 그래요. 뉴스를 살펴보니까 악재 OCI, 호재 부강약품. 하지만 호재가 단기 호재다. 왜? 회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시너지가 없다. 현금 별로 들어온 게 없다.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제 개인적인 결론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투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저도 하나의 투자자에 불과한데 제 생각을 얘기한 것 뿐이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